네, 안녕하세요. 전 이번 파트 강의를 맡게 된 전자부품연구원 차세대 음향산업지원센터 김현갑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맡은 파트는 초고음질 블루투스 및 ANC 이어폰, 헤드폰 측정 및 분석이라는 부분이고요. 앞서서 이신하 박사님이 우리 이론적인 부분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블루투스를 어떻게 측정하고 그 다음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헤드폰 측정이 어떻게 측정이 되고 그걸 어떻게 표시를 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사실은 특별히 이 분야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굉장히 깊게 파고들기보다는 여기서는 실제 사례나 아니면 이제 측정 장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진행할 파트의 개요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블루투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ANC 마지막으로 측정 시연을 할 겁니다. 그래서 블루투스에 관해서는 블루투스 많이 잘 아시겠지만 개념이나 기술 소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를 사용한 음향 제품의 특성이 있고 그리고 제품 측정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르고요. 그리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역시 이제 개념과 측정의 기본적인 사항 그리고 측정에 대해서 많이 보고요. 마지막에는 이건 이제 얼마만큼 시간이 남냐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측정 시연을 할 예정인데요. 시간 관계상 어떤 굉장히 복잡하거나 다양한 실험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아주 기본적인 거를 좀 일종의 예시로 들어서 그래서 사운드 체어를 사용해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오디오 프로시를 사용해서 블루투스 이어폰 측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 정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이제 블루투스에 대한 음질 측정 위주인데요. 바로 나오고 큰 내용은 없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블루투스라고 하면 우리가 블루투스 양방향, 쌍방향 통신이 되는 것도 있고 단방향 통신이 되는 제품들도 있는데요. 이런 블루투스 제품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돼 있어요. 현실적으로 블루투스가 라이센스비가 비싸지 않다든가 아니면 저전력 기술이 적용됐다든가 표준을 채택한 업체들이 많이 있다든가 라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근거리 무선 통신은 거의 블루투스 규격으로 굳어가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이상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블루투스는 어떻게 진행되셨는지는 사실 굉장히 흔한 얘기인데요. 블루투스가 이제 1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블루투스 버전 5를 발표를 했죠. 이게 아마 6월 17일 날 발표를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나온 제품은 없어요. 단지 이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규격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라는 걸 했고요. 간단하게 내용 설명드리면 1.0 때는 IEEE 표준을 채택되고 그리고 프로토콜이 성립되는데 굉장히 느리고 불편했어요. 사실 2.0 때부터 우리 아침에 얘기했듯이 애니콜에서 문근형 폰이라든가 블루투스랑 페어링해서 쓰는 헤드셋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블루투스 음향 제품은 다 이제 2.0 때부터 많이 나왔어요. 이때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도 2.1 플러스 EDR 버전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2점 때부터 EDR 버전을 그래서 데이터 레이트를 확장한 버전이 생겨서 속도와 대역폭이 늘어났고요. 우리가 고음질 코덱이라는 aptX가 여기서부터 지원되기 시작했어요. 3.0에는 이제 HS라고 하이스피드를 지원하면서 속도를 굉장히 상승을 시켰고요. 4.0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BLE라고 해서 저전력 기술이 굉장히 진보하면서 지금 최신 제품들은 거의 다 4.0대 기반으로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IoT라든가 보안도 올라가고 IoT라든가 그다음에 다음 IP 버전 6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영역을 좀 확장을 시켜놨는데 4에서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모든 걸 5로 이전을 해서 업그레이드돼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제 사실 이제 블루투스는 2.4GHz 그리고 와이파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쓰는 대역이잖아요. 이거 쓰는 게 이제 어떤 국제 우선국 같은 데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2.4GHz 대역은. 그리고 이제 이 블루투스의 모든 규격들은 현재 이제 블루투스 SIG라고 하는 그룹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나올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루투스 버전 5입니다. 블루투스 버전 5는 여기 보시면은 다 아시다시피 쿼드러플 레인지 거리가 4배로 증가하고 스피드는 2배로 하고 이제 브로드캐스팅 캐퍼시티는 이제 8배로 증가를 해서 이게 이렇게 된 이유는 사실 IoT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거와 다름없고요.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와 멀티페어링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대역에 넓은 대역에 동시에 많은 시그널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속도라든가 많은 게 풀려서 좀 되면 솔직히 이게 그렇게까지 근거리 통신이 이미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그 부분에 있어서 개선돼서 새로 디지털 통신 표준으로 나가게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블루투스의 특징이라 하면 무조건 버전은 쌍방향 호환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라도 낮은 쪽이 있으면 모든 게 하위 호환돼서 작동을 하고요. 그래서 가끔 자신이 쓰는 디바이스랑 상관없이 내가 쓰는 거는 이번에 퀄컴 aptX HD 버전의 이어폰 헤드폰을 샀는데 왜 고주파가 안 나오느냐? 그냥 한쪽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되는 뭐 나중에 하겠지만 그런 새로운 버전은 제공된 제품들이 몇 없을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못 쓴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블루투스를 이제 알기 위해서는 이제 프로파일이란 걸 좀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블루투스를 얘기할 때 코덱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aptX 코덱이라든가 SBC 코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블루투스 코덱은 여러 가지 코덱 그 프로파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A2DP라고 하는 거랑 그 AVRCP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A2DP를 채택한 제품은 다 이 밑에 있는 AVRCP의 이 프로파일은 기본적으로 이건 컨트롤 프로파일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프로파일이고요. 블루투스는 이제 요거 때문에 모노 스테레오가 결정지어집니다. 이게 왼쪽 오른쪽으로 모든 프로파일을 다 쏴주는 개념이 전혀 아니고요. 그게 지원되는 프로파일에서만 스테레오로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면 HSP라든가 그 HFP, 헤드셋 프로파일이라든가 핸즈프리 프로파일만 지원하는 경우는 모노로 된 통화만 지원은 가능합니다. 우리 이제 택배 기사님들이나 아니면 뭐 택시 기사분들이 쓰고 계시는 그 한쪽만 있는 그거는 두 개를 사서 멀티 페어링을 한다고 해서 절대 스테레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걸 지원하지 않거든요. 그런 게 있고요. HSP와 그 HFP는 하나 이제 헤드셋용으로 원래 나온 프로파일이었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우리 자동차에서 우리 소리를 놓고 통화하기 위한 몇 가지 컨트롤이라든가 몇 가지 사항이 추가된 프로파일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대부분 요즘에 나오는 우리가 쓰는 어떤 그 넥밴드든 아니면 이제 헤드폰이든 그런 타입에는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통화도 하고 음악도 듣고 다 들어가 있고요. 뭐 이 컨트롤 패널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음향기기에서 다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볼 거는 이제 A2DP를 저희가 봐야 됩니다. 음향기기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HSP라든가 그 HFP 같은 경우는 통화 품질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뭐 콜 액션 같은 걸 하셔가지고 스마트폰의 그 통화에 대한 그런 품질이라든가 반응 속도 같은 거 측정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긴 한데 음향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가 주로 봐야 될 건 이 H2DP 이 프로파일이고요. 이 안에서 나머지 이제 코덱들이 연결돼서 블루투스가 페어링되고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까 얘기 열심히 했는데요. 이게 초고음질 이어폰, 헤드폰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코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블루투스 코덱은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그렇게 사실 이거보다 훨씬 많은 종류가 있지만 실제로 쓰는 거는 뭐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SBC는 가장 기본적인 코덱입니다. 그래서 이제 A2DP의 기본 코덱으로서 모든 A2DP 프로파일이 적용된 그 제품에는 SBC는 베이직으로 깔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또 무료거든요. SSB가 안 나가다 보니까 물론 모든 분야에서 무료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기본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안정적이고요. 최대 48kHz 샘플링 레이트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이제 우리 권장사항 이제 그 권장사항의 HDP 스펙 권장사항에 44.1로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그 대부분 저 사실 48kHz짜리 거의 발견을 못 해봤는데 44.1kHz로 샘플링 레이트가 연결이 되고요. 대역폭 압축 품질 옛날에는 사실 SBC 코덱의 대역폭이 좀 제한이 있었어요. 좀 버전이 옛날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새 등급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리비전 H2DP에 관한 리비전 버전들이 올라가면서 SBC 코덱도 샘플링 레이트 그 말고 압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돼서 지금은 사실은 SBC 코덱을 썼다고 해서 음질이 나쁘거나 뭐 이게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 아니면 대역이 잘린다 이런 정도까지 크게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aptX는 사실 이게 고음질 블루투스가 사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래서 여기 뭐 매니아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데
블루투스를 처음에 그런 분들이 사게 된다면 확인하는 게 aptX가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봐서 사기 시작했고요. 원래 이게 방송용 코덱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방송에 쓰는 뭐 어떤 음장이라든가 효과 같은 게 제대로 전송되는지를 체크를 하는 용도가 많았고요. 압축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SPC와 aptX는 똑같은 H2DP 프로파일과 똑같은 블루투스 버전에서 돌아갈 수 있어요. 단지 어떻게 인코딩, 디코딩 해주느냐 그 코덱의 차이기 때문에 이게 더 압축 효율이 좋고 또 넓은 대역폭과 그냥 또 굉장히 우수한 그 반응 속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거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쌍방향 aptX가 돼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있는 게 이거는 사실 생소하신 부분도 있어요. aptX LL 버전이라고 하는데 로우 레이턴시 버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낮은 레이턴시가 작용된 aptX 버전인데요. 사실 이제 SBC나 aptX 그냥 이거는 레이턴시 차가 그렇게 크게 날 수는 없어요 원래. 물론 이제 옛날 SBC가 이전 버전에서는 레이턴시가 좀 길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개선이 돼서 그 로우 레이턴시 버전에서는 공식 스펙상 aptX 페이지에서 보면 40ms 이하의 레이턴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히 이런 LL 버전 채택을 많이 하는 곳은 사실 게임 기어들이죠. 게임 장비들, 게이밍 헤드셋, 이어폰 아니면 이제 어떤 멀티미디어 게임 시스템들은 LL을 굉장히 환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게임할 때 보이는 거랑 소리가 나는 거랑 다르면은 우리가 그 게이머들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동영상을 굉장히 빠른 동영상을 본다든가 청각의 갭을 좁혀줘서 굉장히 최근 들어 굉장히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게 AAC라고 해서 애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AAC는 사실 이제 MPG4라고 하는 MP4 표준에서 채택된 일단 코덱인데요. 일반적으로 아이튠즈에서 그냥 기본으로 인코딩 옵션 이걸로 돼 있을 겁니다. AAC가. 그래서 그 AAC 코덱을 서로 지킨 상태에서 서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블루투스 바이패스 기능이 열려 있긴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긴 한데 대신에 이게 좀 단점이 있다면 호환기가 굉장히 적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AAC는 아이폰 쓰는 사람들한테만 유용하다든가 그런 좀 제약들이 있는데요. 대신에 aptX처럼 압축률 효율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고음질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게 AAC가 어디까지 고음질을 지원해줄지는 조금 미정인 상태입니다. 사실 뭐 애플에서는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그래서 초고음질을 지원하는 블루투스 코덱 하면 이제 크게 뭐 이게 aptX HD 그리고 소니에서 열심히 밀어붙이는 LDAC이죠. 사실은 이게 좀 그런 게 이제 퀄컴 aptX HD는 모든 제조사들한테 열려 있어요. 하지만 지금 LDAC은 아마 소니에서만 거의 이제 어떤 자체 규격 형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편인데 먼저 이제 aptX HD를 얘기하자면 aptX HD는 뭐 큰 건 없습니다. 단지 이전까지 aptX가 CD 퀄리티를 구현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aptX는 초고음질, 그래서 24비트 96kHz 이상을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송되는 전송 그 속도라든가 양이라든가 대역폭을 좀 개선하려는 거고요. LDAC은 소니에서 이제 우리 HRA를 선두주자 중에 한 명이죠. 소니가 열심히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를 파일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회사 중에 하나로서 무선도 LDAC이란 걸 깔아서 좀 독자적으로 하면서 이번에야말로 소니의 판을 만들어 보겠다. 이게 너무 브랜드가 들어갔는데 어쨌든 그 회사에 어떤 회사에 생각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 역시 굉장히 노력해서 만든 흔적이 있어서요. 3가지 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LDAC은. LDAC 굉장히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품질이 좋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보면 고품질, 표준음질, 우선 연결 3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숫자는 연결되는 우리 데이터를 얼마만큼 보낼 수 있는지인데요. 고품질하면 990kbps가 나오죠. 굉장히 이거는 고용량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660kbps는 표준음질, 330kbps 우선 연결인데 가장 낮은 우선 연결도 SBC라든가 aptX랑 거의 비슷한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이거를 이렇게 단계를 나눴냐면 우리가 이제 2.4GHz 여경을 사용하잖아요. 블루투스가. 대역폭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선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제어폭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곳에서 이렇게 고품질을 쓰면 제어폭이 남아나지를 않아서요. 뚝뚝 끊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만약에 무선 상태가 좋지 않다면 무선 연결로 해서 끊김없이 듣고, 표준 음질과 고품질은 일단 소니에서 주장하기로는 표준 음질부터 24비트 96kHz를 지원한다 라고 했는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제가 이 부분은 이 LDEC과 이 장비들을 구하지 못해서 테스트를 해보지 못해서 정말 이렇게 나온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aptX HD 얘기죠. 폰이 잘 나왔죠. 그 24비트 96kHz 이상 대역폭 초고음질 기기가 적죠. 우리가 이제 특별한 매니아들을 위한 굉장히 고가의 기기들이 나와 있는데 대중화된 기기들이 굉장히 적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스마트폰에서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현재까지 이제 aptX HD 경우에서는 LG에서 나오는 G5 이상 스마트폰 모델이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스마트폰과 톤 플러스 신형 제품이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네, 이건 제 핸드폰이라. 네. 근데 제가 이것도 역시 쌍방향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둘 다 HD 버전에 지원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굉장히 현재에 있어서는 aptX HD가 좀 폭이 좀 더 좁아요. 몇 개 안 됩니다. LDEC 경우는 소니에서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요즘 소니가 정말 열심히 제품을 출시를 합니다. 당장 다음 달 초에도 제품 발표가 해가 있죠.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솔직히 수량이라든가 범위, 선택지로만 본다면은 단일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신 스마트폰이나 워크맨, 시장 HR의 음향 제품들은 다 지원이 돼서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초고음질 블루투스 환경을 구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측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블루투스 음향기기를 어떻게 측정해라 라고 하는 규격이 표준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어요. 블루투스는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진 않고요. 그리고 또 어떤 거냐면 표준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표준적인 어떤 확고부동하게 무조건 이걸 써야 됩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장비도 사실은 정확하진 않은 거예요. 단지 우리가 아까 뭐 오전 시간에 그 하신 분께서 열심히 이제 재현성이라든가 신뢰성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재현성을 위해서는 충분히 인증된 장비들을 사용해서 측정을 한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감도나 인코딩, 뭐 품질, 칩셋 어떤 걸 썼는데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측정 결과가 되게 서로 호환이 되고 재현이 되는 그런 장비를 위해서 상용 측정 장비를 사용하는 권장합니다. 현재 사실은 이제 우리 제 앞에도 있지만 그 오디오 프리시즌에서 나오는 이런 장비도 있고요. 그리고 사운드 책에서도 블루투스 모듈이 있어서요. 두 가지 장비가 뭐 지금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오디오 프리시즌에 나온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듈이 통합 모듈로 작용돼 있어서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작동하는데, 사운드 책 같은 경우 외부 모듈이에요. 그 사운드 리스너 IS에서 직접 그 모듈을 제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통합 모듈을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처리 과정이 조금 더 불편하게 돼 있는 점은 좀 실무적에서는 느끼는 것 같고요. 네, 블루투스 제품을 그래서 어떻게 측정하는가?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여기는 오디오 프리시즌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오디오 프리시즌이 훨씬 더 좀 안정적으로 블루투스가 작동되기 때문에 블루투스를 측정할 때는 이제 오디오 프리시즌을 가지고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처럼 이제 그 소스와 아웃풋과 인풋이 있는데요. 보통 그 아웃풋 쪽을 소스라고 하고요. 받는 쪽은 이제 싱크를 받는 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출력을 블루투스로 보내야 될 테니까 출력을 블루투스 소스로 하고, 이거는 뭐 당연하죠. 시뮬레이터 쪽에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건데, 뭐 생각해보면 그냥 다 블루투스로 입출력을 다 받고 컨트롤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블루투스 음향기기는 단방향 통신만 지원해. 한쪽 방향으로 스트리밍을 보내거나 혹은 받거나. 그렇기 때문에 다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블루투스가 칩셋이 있다고 해서 모든 블루투스 칩셋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유닛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방향으로 소스를 지정해주고 그 소스를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건 페어링하게 세팅하면 이제 아까 잠깐
나왔듯이 기본적으로 이제 제품이 이렇게 디바이스가 이건 제가 데모 디바이스를 띄워놓은 상태라서요. 데모 디바이스가 이렇게 검색이 돼 스캔을 디바이스를 하면 이렇게 데모가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페어 버튼 누르면 페어가 되겠죠. 이 반대쪽도 뭐 이것도 역시 이건 이제 한쪽은 우리가 그 페어 디바이스를 제가 설명드린 두 개는 거의 같은 화면인데 다음 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똑같은 A2DP로 했는데 여기서 보면 A2DP 안에 aptX를 선택하는 SBC를 선택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A2DP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코덱의 번호만 다른 거지 기본적으로 프로파일이 A2DP라는 거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런 거 하실 때 잘 44.1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48kHz로 설정할 수도 있는데 그게 지원되는 기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디폴트로 하는 게 사실은 aptX 설정에 있어서는 거의 권장 사량을 따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측정을 하실 때는 스피커 같은 경우는 우리 스피커 측정이랑 동일합니다. 뭐 무향실에 스피커를 세워놓고 아까 뭐 오전에 하셨을 때는 무향실 없지 않냐? 저희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무향실에서 하는데요. 네. 지으면 지었죠 저희는. 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뭐 흔히 쉽게 다 아시는 방법 내용일 거고요. 단지 이제 이 무향실은 전파가 거의 차단이 돼요. 들어가서 문 딱 닫으면 핸드폰도 안 되거든요. 제대로 이제 차폐가 돼 있는 공간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테나를 안쪽으로 확장을 해서 블루투스 통신을 해서 측정을 하는 거고요. 이어폰,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치를 사용할 수 여기가 있죠. 해치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어 시뮬레이터는 제가 안 가져다 놨는데 이어 시뮬레이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는 이 BNK 해치만 가져다 놨지만 그라스 해치도 가지고 있습니다. 종류별로 제가 다 모으고 싶어서 단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게 측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HRA라고 해서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가 나온 다음부터 블루투스에 이 초고음질을 측정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는 어떤 초고음질 음원을 듣고 그거를 블루투스로도 무선으로 듣고 싶다. 그런 요구가 굉장히 강해진 데다가 제조사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브랜드를 만드시는 그런 회사에서도 테스트를 하고 싶다고 굉장히 많이 원해요. 굉장히 많이 이게 문의가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 아까 오디오 프리시즌 사운드 책에 있는 블루투스 모듈 얘기했는데요. 이게 최신 코덱 업데이트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측정 장비랑 굉장히 안정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검증을 해본 다음에 도입이 되는데 사실 이게 상용보다 항상 느리게 돼 있는데 상용 제품도 잘 나오지 않은 시점이다 보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지만 사실은 이제 오디오 프리시즌 같은 경우에는 한두 달 정도 뒤에 그 aptX HD가 적용되고 신형 AAC 코덱이 탑재된 그 블루투스 모듈이 출시 예정이고요. 네, 예정입니다 아직. 그리고 사운드책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 CEO인 이제 스티브 태미를 만났을 때 들은 얘기로는 내년 정도에 일단 AAC를 먼저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면 머지않은 시간 내에 측정 환경이 갖춰지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시뮬레이터가 아까 그 오전에 시뮬레이터에 대해서 강의를 다 들으셨을 텐데 시뮬레이터 보급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해치라든가 이어 시뮬레이터는 뭐 사실 저희가 측정 범위 자체 20에서 20kHz까지 측정을 하긴 하지만 권고사항은 10kHz까지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kHz 이상의 어떤 고주파, 초고주파 측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소니랑 그라스가 공동 연구를 통해서 시뮬레이터 자체는 개발했습니다. 아까 뭐 사진도 오전에 보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띄우진 않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표준 제정이 된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이 성능이 뭐 신뢰성이 얼마나 된다라고 여러 학회라든가 학술적인 부분에서 인정이나 어떤 검토가 끝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보급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도입을 하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확산이 되고 표준화가 될 것인지를 조금 생각을 해본 다음에 저희 도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걸 전혀 측정을 못하는가?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결국은
가청 주파수 상 안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우리 그 20Hz는 그 안에 가능하기 때문에 H를 중심으로 보고 나머지 좀 부가적인 방법으로 혼용해서 측정 가능합니다. 앞에서 이제 미리 한번 다 하셔가지고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초고음질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오픈루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디바이스에서 보통 초고음질 블루투스가 안 나가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서 지원되는 몇 가지 스마트폰이라든가 몇 가지 기기들에서 재생을 하고요. 그리고 시뮬레이터로 가청 주파수 대역을 측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연이어서 프리필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초고주파만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봐서, 그래서 아까 여기 보셨던 이 4분의 1인치 마이크로폰, 이걸 사용해 측정을 하거든요. 이 4분의 1인치 마이크로폰은 이게 100kHz까지가 측정이 가능한 범위가 가능한 부분인데요. 문제는 지금은 이렇게 방법으로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새로운 유닛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얼마만큼 이 결과와 다를 건가, 아니면 신뢰성이 차이가 날 것인가는 사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하네요.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측정에 대해서 실제로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건 제가 예시로 한 거라 딱 맞지는 않습니다. 이거 나오지도 않죠. 제가 HRA 제품이 없어서 네, 헤드폰이나 이런 유닛을 쓰지 못해서 일단은 대역폭만 잡아놓은 건데요. 일단 측정하기 전에 FFT를 먼저 확인해 봅니다. 실제로 대역폭이 노이즈를 싸서 이 대역폭이 이렇게 나오는지 잡히는지 출력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우선 측정을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측정 항목은 기본적으로 주파 성당을 보겠죠, 당연히. 여기는 20kHz지만 초고음질 아까 방법대로 한다면 해치상에서 이렇게 20에서 20kHz를 재지만 여기서 10kHz까지를 우리가 신뢰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마이크로폰을 사용해가지고 초고주파를 잽니다. 그럼 이제 한 40kHz까지 이게 측정이 됐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제품이 이 제품이 나왔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 네,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했던 블루투스를 가지고 초고주파 측정이 가능한 거죠. 문제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게 확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말고 이건 설명은 다 하셨기 때문에 이건 뭐 THDN 그리고 블루투스니까 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이제 그룹 딜레이를 보는 겁니다. 아까 위상 얘기를 오전에 했었는데 블루투스는 필연적으로 딜레이가 생깁니다. 레이턴시가 아까 왜 LL 버전이 나왔는지 말씀드렸는 것처럼, 문제는 그룹 딜레이가 이렇게 직선으로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블루투스 칩셋 설계라든가 아니면 뭔가 에러가 있을 경우에는 이게 많이 휘어서 출렁출렁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리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느껴지게 돼서 그런 건 확인하는 정도고요. 제대로 설계된 경우에는 거의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우리가 아까 LL 버전 같은 경우는 50ms 이하로 떨어지게 됐죠. 네. 일단은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블루투스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네, 그럼 잠깐 앞에 했던 내용 중에 질문을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 측정하실 때 하나만 좀 부원을 해드릴게요. 여기 지금 아까 바로 전에 지연 시간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컨티뉴어스 수입을 해야 돼요. 윅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측정도 그걸 하시는 분이 있어요. 컨티뉴어스 수입으로 올라가는 거 있죠. 절대 그걸 하면 안 되고, 블루투스 절 때는 웬만하면 스텝드 사인이라 가지고 뚜두두두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놓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사인 수입의 기본적으로는 페이즈가 무선이 페이즈 성능이 굉장히 좋을 때만 컨티뉴 수입을 해도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웬만하면 오픈 루프 해가지고 할 때는 무선 환경이 끊어질 수 있으면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반드시 스텝드 사인을 해가지고 스텝드 사인이라는 건 한 주파수를 여러 번 내주는 건데 하나 잃더라도 그 다음 것도 받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좀 아시고 하셔야 될 거거든요. 근데 컨티뉴 수입이 되게 빠르지 않습니까? 윅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냥 그걸로 블루투스를 혹시 재시면 그거는 여러 번 재봐가지고 있잖아요. 절대마다 성능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워낙에 무선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위성 이거는 컨티뉴스 윅 해가지고 아니면 이거 자체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할 때만 그거 이제 하셔야 돼요. 그거 꼭 좀 맞죠? 내 이야기한 거? 맞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해서
블루투스 할 때는 스텝과 컨티뉴어스를 다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텝만 사용하면 이제 시간 정보를 알 수 없으니까 컨티뉴어스를 같이 해서 어떤 딜레이 같은 걸 볼 때는 이제 컨티뉴어스 입을 사용하고요. 주파수 응답 특성이나 THD 플러스 N 같은 걸 볼 때는 스텝 시그널을 사용하는 쪽이 굉장히 안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실 블루투스는 뭐 잘 아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질문이 없으셔서 바로 ANC 제품에 대해서 측정하는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NC는 보통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우리가 마이크를 써서 외부의 노이즈를 틔움한 다음에 위상을 반전시켜서 소음을 상쇄시키는 개념입니다. 어떻게 상쇄시키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소음을 감쇄시켜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소리를 듣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유입니다. 사실 이제 소음을 우리가 안 듣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패시브 타입이라고 해서 노이즈 아이솔레이션, 소음을 차음시키는 겁니다. 사실 뭐 이어폰이든 헤드폰이든 착용하는 순간 차음은 됩니다. 기계적인 구조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물리적 구조상에서 소음은 차단은 되는데 이거는 어떤 사실은 신호적인 부분이 들어간 건 전혀 아니고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그런 차음이고요. 우리가 아는 노이즈 캔슬레이션 혹은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 부분은 액티브하게 신호 처리를 해서 이상을 반전시켜서 소리를 상쇄시켜서 없애주는 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뭐 찾다 보면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패시브는 캔슬링 개념이 아니라 좀 아이솔레이션 개념이라는 거를 아시는지 좀 헷갈리지 않을 것 같고요. 패시브 아이솔레이션을 그렇다고 이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차음 구조를 잘 만드냐에 따라서 차이가 꽤 많이 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우리 많이 쓰는 3M 귀마개 같은 거는 전부 다 패시브 방식으로만 차음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건 이제 패시브 노이즈 아이솔레이션 성능을 잰 건데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아무것도 막지 않았을 때 소음이 이렇게 들어왔다면 착용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소음이 감소가 됐다는 거죠. 이런 귀마개가 3M에서 이런 귀마개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노이즈 캔슬레이션은 뭐 이론적인 건 제가 자세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크게 이제 그 피드 포워드랑 피드백 방식이 있는데요. 뭐 피드 포워드 방식은 우리가 이제 시그널이 이렇게 들어갈 때 노이즈를 외부에 수음한 다음에 이 안쪽에서 이제 신호를 처리해서 그 상쇄를 시키는 아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한 방법인데요. 사실 노이즈가 여기로 들어가고 또 이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귀 안쪽으로. 이게 이제 이어폰으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실제 고막은 이쯤에 있고요. 그럼 여기랑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서요. 이거랑 차이가 좀 많이 날수록 캔슬링 능력은 좀 떨어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피드백 방식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처리도 많이 하고 효과가 좀 좋을 수 있는 게 여기서 수음을 합니다. 왜냐하면 뮤직 시그널과 노이즈 시그널을 동시에 수음을 한 다음에요. 우리가 외부에서 원음은 나가는 사운드 시그널을 다시 빼줘서 노이즈 시그널만 남긴 다음에 노이즈 시그널은 다시 필터링 처리를 해서 노이즈를 없애서 뮤직 시그널만 남기는 방법이고 여기서 들어온 노이즈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여기 들어온 노이즈 신호, 외부에 있는 노이즈 신호가 안에 들어온 뮤직과 노이즈가 섞인 신호와 완전히 이 노이즈가 동일하느냐 보장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사운드 할 때 음악 값을 빼주잖아요. 물론 여기랑 필터링 또 다르겠죠. 필터링 처리해서 빼주는데 그 값이 정확한가? 그것도 사실은 100%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드포워드는 음원을 건드리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노이즈의 신호만 간섭을 하는 건데 피드백 방식은 사실은 음원에 약간 조작을 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효과는 좋긴 한데 이제 음원의 순수성에 있어서는 좀 피드포워드가 더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뭐 어느 하나가 우세하다고 하긴 뭐 특별히 굉장한 개념적인 차이가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이거든요. 두 개 다 쓰겠다는 거예요. 밖에 잘 모르던 노이즈 시그널에 대한 그런 정보도 알겠다 이제는. 그리고 안쪽에는 뮤직과 노이즈 시그널도 알아내겠다. 그러니까 두 개 다 처리를 해줘서 없애겠다라고 하는데 단지 하나 이것도 아쉬운 점은 아까 말씀드린 음원에 가해지는 피드백 방식이 생기는 음원에 가해지는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처리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건 조금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부분이고요. 이론적인 건 이렇게 깊게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측정하느냐라고 하는데 노이즈 캔슬링 음향 제품 이렇게 측정하라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것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전에도 들으셨다시피 음향 제품 특히 이어폰 헤드폰에 대한 부분은 연구가 된 지 그렇게 오래된 분야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딱 맞는 규격 같은 게 개발이 안 된 부분도 많고 연구 중인 부분도 많은데 그래서 이 제품 측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소음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노이즈의 감소에 대한 그리고 일반적인 이어폰 헤드폰 측정하는 표준 두 가지를 혼용을 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보통 잔향실법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소음을 측정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표준적인 소음 측정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헤드폰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될 거고요.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잔향실 측정이 이제 가장 사실은 디폴트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권장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무향실이 없었던 것처럼 보통 잔향실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표준 소음 환경을 만드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잔향실을 사용한 측정을 굉장히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 여러 개의 스피커를 놔서 이제 잔향을 발생을 시켰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잔향실이 사이즈가 좀 작아서 그리고 두 번째는 단방을 직접 입사를 하는 겁니다. 한쪽 귀 이어 시뮬레이터 쪽으로 소리를 직접적으로 쏴주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이따가 데모를 보여드릴 사운드 책에서 하는 ANC 테스트가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걸 쓰면 안 되느냐라고 문의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이즈 캔슬링을 할 때 우리가 관심 있는 대역은 고주파가 아닙니다. 저주파예요. 저역에서 얼마만큼 소음을 캔슬링 해주시냐, 재느냐,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가장 관심 있는 대역이에요. 그러니까 저주파에 한정 짓는다면 잔향실을 사용하는 것과 한쪽에서 직접 입사를 하는 것과 일반 환경에서 하는 것과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단방향 입사를 사용하게 되고요.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차음만 해도 우리 아까 기막에 봤잖아요. 그 막아주는 것만 해도 고주파는 굉장히 많이 감쇄가 됩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저주파 감쇄가 안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지하철 덜컹덜컹 소리가 나는 것처럼 아니면은 비행기 타면 팬 소리가 저 우웅하고 울리는 거 이런 부분들은 이걸 막았다고 해서 사라지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감쇄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굉장히 그리고 심플하고 하기도 굉장히 실험하기도 좋습니다. 저희가 측정은 기본적으로 사운드 체크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오픈 상태, 아무것도 안 씌운 상태에서 측정을 하게 돼 있고요. 두 번째는 패시브 차음 상태는 씌우기만 한 겁니다. 우리가 아이솔레이션만 시킨 상태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켠 상태입니다. 그 세 가지를 하면 이 사운드 책에서는 이 감쇄된 주파수가 이게 패시브 상태냐, 액티브 상태냐, 토탈이냐 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뭐 굉장히 어려운 계산이 아니고 이 차이를 빼주는 방식으로 해서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이 부분 같은 거 본다면 사실은 그러니까 주파수가 패시브를 이렇게 씌웠는데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게 제가 측정을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아도 되고요. 아까 오전에도 조금 비슷한 얘기 들었겠지만 이 헤드컵 같은 거 씌우는 것만으로도 내부의 공간에서 공진이 발생을 합니다. 그거 자체로 생기는 소리의 증폭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오히려 더 커지는 대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고주파 부분은 ANC를 켰는데 소리가 감쇄가 돼야 되는데 여기 다시 증가한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이게 우리가 소음 특히 고주파로 갈수록 소음에 대한 캔슬링이 완벽하지가 않아서 오히려 왜곡을 줘서 소리가 증폭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나타내는 거고요. 네. 예시로 지금 하나 측정을 해본 건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주로 아까보다 좀 잘 보이실 텐데 위에 게 이제 측정을 3번 한 거고요. 아래가 이제 결과를 계산한 건데요. 주로 이제 저주파 대역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주파는 패시브적인 차음만으로 거의 다 이제 고주파 쪽은 차음이 되는데 이 부분이 저주파 쪽이 잘 안 됐기 때문에 ANC를 켜야만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자, 제가 이렇게 좀 브랜드를 언급하기 좀 그래서 알아보시겠지만 S사와 A사 표시해서 캔슬링 제품 두 가지를 결과값들 뽑았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 있는 빨간 녹색이 이제 패시브 상태에서 어테뉴에이션 된 값이고, 그리고 이제 토탈 얼마나 줄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잘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뭐 이렇게 잘 되는 제품도 있고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우리가 저 앞에 했던 뭐 피드포워드나 피드백 방식 어떤 거 썼느냐에 따라 아니면 하이브리드 썼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좀 천차만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면 전부 다 우리 그 유명한 제품들, 뭐 보스라든가 그런 제품들처럼 확 떨어지겠거니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은 ANC 제품이 가지고 있는 좀 특성인데요. ANC 기능이 들어간다면 필연적으로 DSP가 탑재가 됩니다. 당연히 신호 처리를 해서 상쇄시키기 때문에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ANC를 탑재하면 앰프와 DSP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해줄 수 있는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음장을 넣을 수도 있고 이퀄라이저 걸 수도 있고, 보통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킨 쪽으로 튜닝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물론 안 그런 제품도 있어요. 단순히 ANC 기능만 붙인 제품도 있고, ANC 기능을 켜야만 최대 성능이 나온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제품, 측정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색, 붉은색 그래프가 ANC 기능을 켜기 전에 측정한 그래프인데 좀 지저분하게 돼 있죠. 대역폭도 좀 좁고. 하지만 ANC를 딱 켜면 소음 감쇄량이랑 별개로 검은색 그래프에는 굉장히 좋은 그래프가 생성이 돼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제품은 ANC가 온된 상태가 음악을 듣는 기본 상태라고 하고 성능이 제대로 발휘된다 라고 보는 거죠. 이 빨간색 상태는 배터리 떨어졌을 때만 들으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DSP 효과가 이제 저주파 대역을 이렇게 늘리고, 지금 이게 굉장히 울퉁불퉁했던 중력대를 주파수 특성을 보정, 이퀄라이징을 좀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사실은 제조사 입장에서는 좋은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은 이제 좀 빨리 끝났는데 ANC 제품이 뭐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해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ANC 판매 제품 보면 어떤 노이즈 대비 뭐 19dB 감쇄한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데 그 기준이 그냥 단순히 시그널 대비 측정에서 노이즈의 차이, 그건 주파수 몇 헤르츠를 측정하는 건지 뭐 이런 기준이 있나요? 사실은 이게 제조사에서 열심히 여러 가지 광고를 하는데요. 광고에 보면은 이게 굉장히 조그맣게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그 무슨 기준을 썼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요. 그 숫자가. 우리가 아는 이렇게 데시벨 단위에서, 주파수 그래프의 데시벨 단위에서 뭐 500Hz 쟀든 아니면 토탈을 쟀든 해서 대역을 정해놓고 떨어뜨려서 계산하는 회사도 있고요. NRI가 그래서 이제 뭐 소음협회 같은 데서 사용하는 노이즈 리덕션 레벨을 가지고 계산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리덕션 레벨은 NRI 이런 거는 이제 계산식은 그 협회에서 제공을 하는데요. 그 방식에 따라서 사실은 이 몇 dB라고 표시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거를 예상하셔야 되는 게, 보통은 잘 나오는 쪽으로 표시를 하겠죠. 굉장히 자신 있으면 뭐 어떻게든 표시는 상관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ANC의 그 뒤에 있는 숫자 몇 dB 혹은 몇 %는 그거를 표기해주는 그 방식에 따라서 좀 다르게 표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일반적으로 여기 0에서 이게 액티브하고 다 킨 게 이게 지금 파란 그래프죠, 그렇죠? 네. 여기서 0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20, 한 5 정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25 정도 나오죠? 그럼 얘는 25dB 줄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대치를 많이 생각을 하겠죠, 걔네들은. 그래서 이건 한 25dB 정도 줄인 거거든요. 이 파란색을 보시면 돼요, 파란색. 근데 요 위에서 줄인 거는 뭐 30도 가능하지만 이거는 ANC가 줄인 게 아니고 그냥 여기에 기망이가 줄인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는 아무 생각 필요 없고, 저주파수가 이제 여기서 이만큼 줄어들었다. 이제 전 페이지도 한번 볼까요? 그런 식으로 보면 돼요. 이거는 뭐 왔다죠. 마이너스 40까지 가죠. 이게 이제 좋은 ANC라는 거죠.
NC 뭐 지금 내가 뭐 회사 이름을 딱 거론시키면 좀 그렇지만 굉장히 잘 된 것들은 마이너스 30 이상까지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20, 마이너스 20. 근데 그냥 우리 커널 이어폰 꼽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꽂아도 15는 그냥 죽어요. 15는. 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만큼 보시면 돼요. 저거는 조금 약간 오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하신 게 이게 마이너스 40 정도 이렇게 차단시키려면 있잖아요. 마이크로폰이 있잖아요. 로 노이즈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이크 자체 노이즈가 뭐 30 dB, 40 dB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 NC 성능은 이게 저보다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NC 만드는 사람들이 계속 클레임을 걸었다고 왜 이거 마이크로폰 노이즈가 이렇게 심하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거 2분의 1씩밖에 안 되니까 소음 원래 심해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NC 성능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더 로 노이즈 있는 마이크로 프리앰프를 갖다 계속 찾았고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이제 그 가청 레벨 이하까지도 나오는 거지 해서 이제 더 성능을 더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좋은 데가 저게 마이너스 40이 아니라 마이너스 50이 진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스피커 그 주변 노이즈 레벨 키우면 되지. 예? 측정할 때 노이즈 레벨이 걱정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 된 상태에서 먼저 한번 재고요, 그렇죠? 이렇게 씌우고 나면서 AC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에어 시뮬레이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서 시그널이 500Hz에서 94dB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에어 시뮬레이터 쓰려면 무조건 94dB 막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무작위 올릴 수가 없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NC를 해야 되기 때문에 레벨을 무작정 올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레벨을. 네, 그리고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그 NC 기능 사용하면 귀가 이렇게 멍한 느낌이 있잖아. 네네. 네, 거기에 대한 뭐 인체에 대한 게 유리하다 안 하다 이런 그 정보가 자료는 있나요? 그게 이 소리가 나오는 게 어떤 전자파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노이즈 캔슬링 할 때 시그널들이 저희가 뭐 완벽하게 이 시그널 이렇게 해서 처리해서 이렇게 0으로 딱 맞춰주면 굉장히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 신호 처리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 밖에서 들어온 플러스 노이즈에다가 거꾸로 된 마이너스 노이즈를 쌓아주는 형식인데 이 마이너스 노이즈랑 완벽하게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이즈가 양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증폭이 돼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노이즈에 솔직히 말해서 아무 음악을 틀지 않고 그냥 노이즈 캔슬링만 켰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노이즈가 들려요. 웅 하고 하는 노이즈가 들리잖아요. 이거는 아까 외부에서 수음된 노이즈가 100% 처리되지 않고 노이즈가 재생이 돼버리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이고 이게 사실은 이런 증폭된 그 잔여 노이즈들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어떤 전자파를 발생시킨다든가 어떤 그래서 내부에서 뭐 헤드폰 헤드셋에서 문제를 생기게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거기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그냥 NC의 원리는 소리로 가지고 소리를 없애는 거잖아요. 소리가 웅 나는데 요 소리를 더 크게 내줬는데 희한하게 소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소리로서 막아내는 게 NC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위상을 완전히 100% 뒤집은 걸 가지고 파동 현상이니까 이렇게 올라간 걸 마이너스로 뒤집어버리면 원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마이너스 30, 40 떨어지는 게 아니고 원래는 뭐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완벽하다고 하면. 근데 아까 그까지 될 수가 없다 그랬죠. 이제 마이크로폰이 그만큼 좋은 성능이 없기 때문에 밑에 깔려 있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완벽하게 있잖아요. 완전히 180도가 딱 뒤집힌 상으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그 차이 있잖아요. 차이만큼은 조금 소리가 남는 거예요. 그건 소리가 들리는 거지. 그게 전자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평소에 듣지 못하는 뭐 좀 희한한 소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소리를 싸주다 보니까 생기는 건데 아까 2단 페이지 한번 볼까요? 피드포워드, 피드백이 있는데 그 어쨌든 이제 그러면 아까 여기서 피드포워드 같은 경우는 노이즈에서 노이즈를 시그널 그대로 놔두고 있잖아요. 바깥에 나오는 노이즈하고 이 안에 노이즈를 갖다가 이 노이즈, 저 노이즈는 상위선으로 완벽하게 뒤집히면 노이즈가 하나도 없어지고 사운드만 확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게 저렇게 완벽하게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지금 마이크로폰이 어디 있어요? 좀 원래 마이크로폰이 여기 있죠. 여기. 이어폰 외부에 있어요. 마이크로폰. 내가 그런데 소리가 안 나야 되는 지역은 어디에 있어요? 고막이죠. 고막. 이거하고 위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를 보상시키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들 위상도 맞춰줘야 되고요.
그럼 노이즈가 이 바깥에 노이즈가 안에 들어가지고 고막으로 들어보면 이어폰에 의해서 이제 차폐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차폐되는 양을 얘가 못 살려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 필터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내가 착용할 때마다 다 달라지는 거 이게. 사람 귀 모양 다 다르고 아까 일으키지 않고 다 달랐죠. 저주파수 5번 되면 5개 다 다르게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완벽하게 동작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잉 하고 소리가 남는 거 이게 잉 하고 그건 이상한 게 아니고 그냥 NC 성능이 더러운 거예요. 이게 잉 많이 날수록 있잖아요. 밑에 원래 마이너스 40까지 내려가는 게 마이너스 20까지밖에 못 내려가는 거라고. 이거 피드백은 이거는 원음을 손실이 하나도 없죠. 아까 김광현 의원 이야기 잘해줬는데 원음 손실 하나도 없어. 이거는 원음을 있잖아요. 넣어주는 데도 있고 다시 넣어가지고 다시 빼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이게 또 맞아야 돼 얘가. 이게 맞으려면 있잖아요. 아까 노이즈도 볼게요. 여기서 막까지 노이즈 이게 노이즈 또 다르겠죠, 그렇죠? 얘가 어떻게 착용하느냐에 따라 다를 거잖아. 요것도 또 착용 상태에서 바뀌고 그리고 이 스피커 특성이나 마이크로폰 특성이 하고 정확하게 맞지 않은 이런 특성들이 맞지 않으면 이제 원음까지 손대는 거 이거는. 그런데 얘 좋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마이크로폰이 안에 들어가 있죠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고막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바로 옆에서만 해결해주면 되는 거지. 조금 더 차이가 좀 적은 거예요. 하지만 타깃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좋은 건 있어. 그런데 문제는 이거 하기 위해서 원음까지도 손을 대야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자 그러면 차폐 어느 정도 좋아질 수도 있지만 원음을 손은 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뭐를 택할래요? 내가 좀 더 그 시끄러운 걸 한다고 하면 이게 좋겠지만 아니 음에 그렇다고 음에 손을 대? 노예 줄이려고? 이거는 나는 가만히 두는데 그런 집중 당연히 별로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나온 거야. 그냥 마이크로폰 막 두 개를 다는 거지. 이제 안에도 달고 바깥에도 달고 내가 바깥에 있는 소리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도 있고 안에도 좀 더 사운드 좀 날고 둘 다 가지고 막 돌리면 두 개 섞어가지고 가격은 더블로 비싸지겠지만 성능은 좀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더 필터 개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섬세하게 묘사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똑같이 어떻게 착용하냐에 따라서 또 이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더 손대는 데가 더 많아지니까. 어쨌든 피드 포워드가 피드백,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들어가면서 점점 더 복잡해지고 마이크도 많아지고 DSP 성능 오다니면 점점 좋은 것들은 설계를 잘하면 참 양은 노이즈 양은 줄여줄 수가 있는데 음질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 소리 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내가 우리가 평소에 프렌들리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 뿐이지 그게 전자파하고는 전자파는 블루투스 무선으로 보니까 전자파가 오는 거지 소리에서는 전자파 나오는 건 없어요. 네,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ANC랑 블루투스랑 또 그 10K 이상 그 측정 표준이 아직 없잖아요. 네. 근데 NSC랑 막 박사님도 그 표준화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거 많은데 혹시 표준화가 되려면 어느 정도 뭐 시간이 걸릴지 대충. 사실은 국내 표준 같은 건 이제 잘 아시겠지. 이신우 박사님이 앞에 나중에 또 설명하시겠지만 국내 표준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국제 표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나온 다음에 국내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내부적인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업체, 뭐 대기업이라든가 생산품업체라든가 모여서 협의를 이끌어서 이 지점을 우리가 표준으로 정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그게 아직 국제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학술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게 저희가 만약에 독자적으로 뭔가를 했다가 그게 세계적인 국제적인 흐름과 어긋날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표준화 사업이라는 건 사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듯이 그 국제적인 합의 과정을 먼저 거친 다음에 저희가 그거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오전에 강의하셨던 이진우 박사님이 우리 KS IC 위원으로 나가신 것처럼 국제 룰을 정하는데 직접 참여를 해서 거기서 국제 표준을 우리 의견을 반영해서 제정을 빨리 하도록 이제 지원을 하던가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거고 저희가 독자적으로 뭔가를 빨리 하기에는 지금 너무 시기가 이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IC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 액티브 스피커가 지금 배설이 아닙니까? 지금은 앰프 따로 재는 거, 스피커 따로 재는 거는 다 있거든요. 아까 60668-5는 스피커, 60668-7은 이어폰, 헤드폰, 또 앰프 재는 것들은 또 뭐 어쩌고 저쩌고 60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 하나로 돼 있잖아요. 액티브 시대잖아요. 디지털로 들어오고 스피커로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거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이지 이걸 갖다가 앰프 따로, DSP 따로, 스피커 따로 이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액티브 일렉트로 쿠스티크 제품을 측정하는 것들은 60268-21이라고 내년쯤에 이제 퍼블리시가 돼요. 그러면 시그널을 어떻게 넣어주고 디지털 레벨을 어떻게 주고 이런 것들이 다 정의가 되거든요. 왜냐면 이 전체가 다 블랙박스로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 또 무선이라는 걸 또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이제 무선 파트도 아마 들어가요. 아마 내년쯤 되면 대충 알 수가 있는데 제가 드래프트 버전이 있으니까 다음 필요하면 드릴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표준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이제 그걸 하면 이제 그 국가별로 어떤 그 대표자가 있고 제가 지금 국내에서는 그걸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은 국내에 있는 업체들 있잖아요, 그렇죠? 업체들은 먼저 산업 표준이 제일 먼저 업체 표준이 제일 먼저 나갈 거잖아요. 저희 말해서 LG 삼성은 먼저 표준 나름대로 표준이 있다고요. 그 먼저 정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정할 때 이제 그 나라에서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대표자들에 대한 위상이 되게 크더라고. 일본 영향사가 많으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많고 일본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정리해서 누가 갖고 오면 거기다가 이제 1년에 몇 번씩 국제 컨퍼런스 회의를 해요. 그러면 이제 다 올리는 거죠. 올려가지고 드래프트 올린 거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고 막 하여튼 하나가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 IC 스탠다드 뭐 60268-21 해가지고 내년에 되면 그거 한 1년쯤 지나고 나면 그게 한글본으로 만들어져요. 그게 이제 KS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무조건 번역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라들별로 그걸 달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야 IC는 IC고 KS는 KS니까 우리는 또 우리대로 또 바꿀 거야 하는 거 있는데 근원적으로는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내후년 되면 KS에서도 와이어리스, 그 다음에 무선, 유선, 액티브 스피커 타입의 재능, 뭐 그 안에 이제 NC까지는 아니겠지만 블루투스까지는 아마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수년 내로 거의 나온다고 봐도. 네. 지금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네. 마지막인데. 네. 커널 타입은 어떻게 돼요? 커널 타입 AS이 있잖아요. 네네. 그건 어떻게 돼요? 커널 타입 ANC도 결국은 이제 커널 타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커널 타입은 이 마이크로폰이 밖에 네, 해제로 재울 수 있어요, 지금. 똑같이 네, 똑같이 됩니다. 저 피나에서 재버리면 리퀴시 다 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걸 바꿔야 돼. 네, 커플을 바꿔야 될 것 이 같은데. 커플러가 사실 이제 새로운 핀하고 빨리 개선이 돼서 네. 표준으로 빨리 등록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직선으로 뚫려있는 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ANC를 했을 때도 리퀴드라든가 이 차음력이 잘 안 맞아요. 헤드폰은 그래 좀 낫습니다. 네. 근데 이 인이어가 정말 잘 안 맞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타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어떤 거기에 대한 아직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사실 제조사에서는 여러 가지 뭐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측정을 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할 때는 현재 나와 있는 규격이라든가 표준이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걸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측정이 결과가 나오면 이게 100% 맞다 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요. 사실은 이게 또 커널 타입도 마이크로폰이 안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에 따라서 정말 삽입 깊이라든가 리키즈에 따라서 확확 변하거든요. 이게 아까 여기 보면 뭐 G하고 M, 뭐 D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저 값들은 고정된 값이잖아요. 넣어놓은 거라고 일반적인 상태에서 일반적인 리퀴즈 상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딜레이 타임까지 다 맞춰서 넣어놨는데 이게 이 커플러 같은 경우는 이게 삽입 깊이가 확 달라져 버리고 리퀴즈가 막 달라져 버리면 저 개수값이 싹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저건 아마 사람들한테 맞춰서 해놓을 거라고 대부분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맞아요. 예. 근데 저게 바꿔버리면 뭐 개판으로 나오는 거 이게 뭐 자동적으로 자네 개수값들이 막 인공지능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저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값을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가 헤드폰 타입에 있는 것들은 딱 착용을 하면 있잖아요. 착용을 했을 때 마이크로폰의 위치하고 중요한 거는 위상 조절이기 때문에 마이크로폰 위치하고 그다음에 고막까지 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거든요. 내가 타겟은 저기서 소리 없애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헤드폰은 어느 정도의 거리가 딱 일정해진다고 착용하면. 그렇죠? 근데 이 커널 타입은 그 커널 타입 NC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삽입 깊이가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거야. 그럼 이 사이 거리가 확 조절되기 때문에 NC가 잘 안 돼요, 먼저. 첫 번째 하나가 있고 또 리퀴즈 양도 팍팍 바뀌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두 번째 그 때문에 안 되고요. 세 번째는 커널 타입은 그것 자체로 패시브하게 제거시켜 주잖아, 이미.
저음에서도 한 10dB는 먹고 간다고 차음시켜 주는데 거기다가 진짜 알고리즘 잘못 끄면 한 5dB 정도밖에 더밖에 안 준다라는 거지. 그럼 사람 잘 못 느껴 이게 얼마큼 좋아졌는지. 진짜 한 2, 30dB 확 준다고 하면 이게 내가 귀가 멍할 정도로 확 줄어드는 게 원하는데 요거 할 때 같은 경우는 차이가 이만큼 생겼다 그러면 커널 타입은 기본적으로 요만큼 지가 차음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성능이 좋더라도 요거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이거 뭐 이렇게 넘긴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 ANC라는 것들은 오랫동안 듣고자 할 때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커널 타입 같은 경우에는 오래 들으면 좀 짜증나.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고 이거 자체가. 조용하긴 한데 있잖아요. 그냥 ANC 안 켜도 그냥 이어폰 해가지고 2단 3단 팁으로 하게 되면 조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좀 이게 되게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ANC를 쓰는 이유는 ANC 헤드폰 있잖아요. 그냥 들을 때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 바깥 소리 다 들어오거든. 그렇죠? 막 불편 없이 듣고 있다가 딱 키는 순간 갑자기 확 조용해지는 거야. 근데 어쨌든 불편함이 없이 뭐가 스위치 하나만으로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중고역도 예쁘게 나오고 사람들이 우와 기술이 대단하네 이렇게 판단을 내린다고. 그런데 커널 타입 ANC는 이거 자체로도 오래 들으면 귀가 아파. 어쨌든 커널 타입이니까 기분 더러워. 켜도 별로 차이도 없어. 그런 제품이 그렇게 시장에 효과가 하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잘하면 그런 거 안 만들어요. 그리고 성능이 좋을 수가 없어. 이게 팍팍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커널 타입 ANC는 시장에 잘 없어요. 이 조금 덮는 거 아니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지. 커널 타입은 그렇게 효과가 생각만큼 있잖아요. 내가 투자한 만큼 괜히 전기만 많이 들고 있잖아요. 뭐 기도 별로 뭐 상쾌한 것 같지도 않고 바깥 소리 잘 안 들리고. 왜 보스가 왜 ANC로 설계할 때 같은 경우는 외부 소리도 잘 들으면서 딱 키면 조용해지고 뭐 이런 걸 원했거든요. 그리고 기도 불편함도 없이. 근데 그 컨셉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요. ANC가 나온 목적이 뭔지. 커널 타입 보면 그래서 이제 보스 이어폰은 있잖아요. 굉장히 커널로 나온 그 이어폰 중에서는 굉장히 잘 된다고 사람들이 평가를 했는데 사실 이게 엄밀히 해서 정확히 커널이라 하기는 좀 안 들어가죠. 네, 그래서 그거는 다 들어온다고 봐요. 네, 사실 그게 보스는 그 정도가 타협점이라고 찾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오픈을 시키고 위치도 그 정도로 고정을 시켜버리면 자기들이 계산한 계속값 넣는 것이 충분한 효과를 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완전 커널 타입은 사실 여러 가지가 꽤 많이 있어요. 나온 것 자체는 초기에는. 근데 사실 공간적인 제약도 있고 헤드폰에 하는 거랑 다르게 자리가 없다는 것도 있고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커널 타입은 최근에는 거의 발매 확률이 줄어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저희 시연을 할 건데요. 이게 꼭 이 제품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갖고 있는 거 마침 가지고 있는 거라서. 이렇게 스캔을 하게 되면 여기 네, 제품명이 보이지만 뭐 기체해 주시고요. 페어 버튼 하면 이제 페어 디바이스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냥 페어링 과정을 너무 거치게 되고요. 일반적인 블루투스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디바이스를 쓰시면 이게 동시에 한 번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한 단계씩 B2DP 음향 재생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컨트롤은 여기서 직접 해주기 때문에 컨트롤 패널은 따로 불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커넥션이 이루어지고요. 지금은 제가 SBC 코덱으로 연결을 한 상태입니다. 만약 이게 aptX가 지원되는 블루투스 헤드 이어폰이라면 이거를 aptX로 연결할 수 있겠죠. 요즘에는 이제 이것도 난지 얼마 안 된 거긴 하지만 요즘에 나온 제품들은 다 aptX 지원합니다. 그래서 aptX로 연결할 수도 있고 그리고 SBC로 연결할 수도 있고 둘 다 연결할 수 있는데요.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뭐 디바이스에서 aptX가 깔려있으면 더 좋은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부분이 따로 있지 않은 제품이 아닌 이상은 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고음질로 먼저 연결이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단지 이제 우리 측정하기 위해서는 선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 제품도 뭐 aptX랑 SBC랑 다 되지만 일단 기본적인 SBC를 일단 시연을 위해서 네, 연결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먼저 우리 지금 이 제 착착을 좀 하겠습니다. 뽑아야 되죠. 이거 나중에 거치할 때 있잖아요. 이게 좀 올려놓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중에 덜덜 돌릴 수가 있어요. 좀 특정 진동가 되면 그렇죠? 그럼 주파 특성이 다르게 나와요. 반드시 이게 차폐를 잘 시켜야 돼요. 진동 차폐를. 예. 특히나 인버 잴 때 선이 이렇게 터치 노드가 생길 수 있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다 생기거든요. 요즘 그냥 올려놓게 했는데 저게 특정 주파수에 떨 수도 있어요. 이게 얘는 뭐 그냥 올려놨지만 가급적이면은 이게 여기 밑에다가 브루텍이라든가 봉차력 같은 걸 붙여서 진동을 막아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선 같은 것도 뭐 그럴 일은 잘 없긴 하지만 테이프 같은 걸 붙여주면서 고정을 시키는 게 아무래도 노이즈를 좀 터치 노이즈라든가 이런 걸 좀 줄이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붙여주셔야 돼요. 지금 이제 우적 푸시는 장비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요. 커넥션만 한 상태에서 스타트를 하면 이가 제가 안 쉬운 것 같은데? 네네. 아까 그 인하우스 커넥션 해야 되는 거야? 됐습니다. 네. 네. 이게 아마 저희가 기본 측정을 하면 이제 딜레이가 있잖아요. 지금 이거 제가 이제 딜레이를 보기 위해서 컨티뉴어스 스윕으로 측정을 한 건데요. 유선 기준으로 0부터 시작해서 타임 윈도우를 좀 열어줬습니다. 열어주지 않으면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뭐 측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될 건데요. 95로 맞추려면 조금 늘었는데 이렇게 하면 이 주파수 그래프는 사실 컨티뉴어스 스윕으로 본 거라 그냥 사실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예, 스텝 사인으로 주로 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볼 거는 그룹 딜레이가 이거 당연히 위로 가겠죠. 네, 지금 이렇게 가 있는데요. 여기 10km 이상에는 안 나와서 저 유닛이 이렇게 초고주파가 잘 나오는 유닛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저기 일단 뭐 블루투스 자체도 이게 하이 레졸루션 블루투스로 연결된 게 아니고 일반 SBC로 연결됐다 보니까 고주파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특히 100Hz에서 10km 사이 여기를 주로 봐주십시오. 이 100Hz 이하 저주파는 착용이 좀 이상하면 이렇게 좀 흔들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온 것처럼 직선으로 이렇게 나온 게 정상적인 결과고요. 블루투스 제품 만들다 보면은 직접 이렇게 만들어 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DSP 설정이나 셋업 같은 거 잘못하면 이게 출렁출렁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가끔 그런 부분을 피해야 되는 거고요. 스텝 사인은 이거랑 거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스텝 시그널을 이렇게 한 스텝 한 스텝 쏴주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뭐랄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굉장히 31스텝 포인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포인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해상도가 올라가는 대신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면 20에서 20kHz를 뭐 24분의 1 옥타브로 하겠다. 그러면 한 240포인트 정도는 쏴줘야 되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저는 240포인트를 하는데 보통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 현장에서는 그 앞에 프리퀀시만 본다면 틀릴 각오를 하고도 컨티뉴어스 스윕을 쓰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해야만 제 지금 얘기하면서 떠들어서 하는 그런데 THD 뭐 플러스 N이라든가 저희가 좀
팬이 돌고 있어서 옆에 굉장히 시끄러운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른 그 앞 강의자분께서 이렇게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THD 플러스 N이 안 맞습니다. 지금 막 엄청 시끄럽고 주변에 바로 옆에 팬도 돌고 해서 지금 아까 젬때 스텝도 사인할 때 뭐 고주파수도 저주파수도 되죠. 그래서 스텝도 사인할 때는 반드시 고에서 저로 나가야 돼요. 저에서 고로 제도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이 전체적인 여기 지금 노이즈가 저주파수가 많고 고주파수가 줄어들어 있을 거잖아요. 또 이런 걸 한 번 더 착별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안에 마이크로폰 입장에서 다 저주파수 노이즈가 굉장히 좀 많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저주파수로 하면 이게 나중에 그 신호할 때 처음에 못 잡고 하는 이런 것들도 많이 생겨. 이게 오픈루프로 좀 오픈루프로 이건 블루투스니까 그렇겠다. 어쨌든 그 고주파수가 좀 더 정확하게 얘를 시그널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거 하는 것들은 완전히 이제 레코딩 녹음된 거 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픈루프인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더 고주파부터 틀어줘야 돼. 처음에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노이즈 밑에 깔릴 수도 있고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클로즈드 루프일 때는 조금 덜해요 이렇게. 근데 나중에 스마트폰 가지고 테스트할 때는 훨씬 더 중요해요. 고에서 저도 또 이 스타트를 20km, 스탑을 20에서 저도 항상 거꾸로 내려가죠.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제 원래대로 하면 1% 뭐 근처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데 지금 사실 여기 굉장히 시끄러운 데다가 또 강의 중이라 얘기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말고도 이제 THD 레이쇼라는 부분도 있어서 노이즈를 제외하고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했지 가장 크게 보는 게 이제 주파수 특성이 어떻게 이렇게 좀 진행되느냐. 이제 시끄러워서 조금 이렇게 놓친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대부분 따라가. 지금 여기는 뭐 DF 필터나 FF 필터를 전혀 적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일반적으로 보시는 그런 그래프랑 다를 수는 있는데 사실 여기는 엔지니어 분들이 많이 계셔서 보는 순간 대충 FF 적용된 값이 얼마인지 머릿속에 계산이 되셨을 것 같은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블루투스는 생각보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 건 전혀 없어요. 단지 많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페어링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페어링이 중간에 풀리기도 하고 그리고 끊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갑자기 뭐 무선 다른 그 와이파이 사용량이 늘어나면 갑자기 신호 품질이 굉장히 떨어지기도 하고 딜레이가 움직입니다. 저희 아까 그룹 딜레이를 컨티뉴어스 스윕을 통해서 쟀는데 많이 측정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그룹 딜레이 이 값이 어느 정도는 일치하지만 이게 오늘 재고 내일 재고 똑같은 값은 절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사실 무선 환경이라는 게 완전히 동일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출렁거린다는 게 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이 직선이 아니고 여기가 이렇게 출렁출렁한다는 사실 아니 한 부분이 길게 올라간다는 부분은 이제 대부분 DSP나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운드 체크를 사용해서 저희가 ANC 테스트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데모를 해보겠습니다. ANC는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될 거고요. 먼저 이 패치에 아무것도 장착이 되지 않은 상태, 오픈 상태에서부터 측정을 해서 이제 얼마나 소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감쇄되는 정도를 보겠습니다. 지금은 착용이 안 된 오픈 상태 결과가 나왔고요. 이번에는 착용만 된 상태입니다. 근데 저기 온이어 타입이라 착용만 된 상태가 살짝 눌러주지 않으면 실리콘 기에서는 조금 사업이 잘 되지 않는 그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태에서 ANC 기능을 켜서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C까지 켰을 때 측정 결과가 나왔는데 이 저주파 지역 대역이 떨어지지 않는 거는 지금 여기 해체 장착된 그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 온이어 상태 헤드폰이기 때문에 밀착이 잘 되지 않아서 일어난 현상이고요. 사실은 이 캔슬링 된 부분이 이 아래쪽도 사실 쭉 이어진다고 비슷하게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는 쪽이 좀 더 현실적일 것 같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 이어폰을 장착만 했던 상태에서 여기 저주파 지역 일부가 항상 되게 오히려 늘어난 걸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프레젠테이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착함으로써 생기는 어떤 공진 현상들이 하우징 컵에 의해서 발생해서 오히려 차음이 잘 되지 않고 늘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고주파 쪽에 생기는 이 부분은 ANC 버튼을 켰는데 이렇게 여기서 감소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주파로 갈수록 아까 말했듯이 신호 처리할 때 여기서는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주파에 있어서 오히려 DSP 처리가 충분히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밀착시켜서 한 번만 더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럼 밀착시켜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밀착 상태를 보기 위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오픈 상태에서 지금 착용만 한 상태고요. 지금은 조금 더 밀착을 해서 측정한 상태고요. 이제 ANC 버튼을 키겠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측정이 완료가 됐는데요. 제가 아까 처음에 했을 때는 온이어 상태에서 충분히 이제 눌러주질 못해서 저음 차폐가 잘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이 결과를 보시면 여기 그 오픈 상태와 그리고 그러니까 패시브적으로 차음만 했을 상태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켰을 때의 상태를 다 측정해 볼 수 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ANC 버튼을 켬으로써 이 녹색에서 이 노란색 그래프로 소음이 이만큼 여기 보이는 만큼 감쇄가 됐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현상들, 이게 더 커지는 부분은 지금 이제 꽉 눌러줘서 편차가 좀 줄어서 그런 오히려 차음이 많이 일어난 부분이고요. 여기서 고주파 쪽에 일어나 있는 AC 기능을 켰을 때 오히려 노이즈가 상승되는 부분은 프레젠테이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신호 처리가 완벽하지 않아서 오히려 소음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주로 저주파 대역을 중심으로 보는데 이렇게 직접 입상 방법을 사용해서 한쪽으로 스피커가 노이즈를 재생해서 노이즈 캔슬링 되는 감쇄량을 봄으로써 ANC 헤드폰이나 이어폰에 감쇄되는 성능, ANC 성능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단지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주파수 모양이나 이런 걸 보는 건 아니고요. 순수하게 그 대역에서 몇 데시벨이나 소리가 감소가 되는지 그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잘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ANC 제품이 성능이 좋다, 나쁘다, 아니면 몇 데시벨 정도 감소를 시켜줄 수 있는 제품인가
알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ANC 테스트의 데모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